문화를 읽어야 생존하는 시대, 컬처노믹스라는 주제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아요. 12꼬다리가 있는데 12꼬다리 다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까지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미래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 소프트 파워 시대의 컬처노믹스. 두 번째,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브로드웨이의 문화 자본론. 상상력이 이끄는 경험 경제 시대. 문화와 경제의 만남, 미래 자본과 미래 기업. 변화의 트렌드와 미래 사회, 기술 발전과 인문. 멀지 않은 미래,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올 미래, 이것에 주목하라.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뭐 이런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첫 번째, 문화를 읽어야 생존하는 시대, 컬처노믹스. 첫 번째, 미래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거대한 변화 흐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거슬 수 없는 얘기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시대를 분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사실은 이 문화에 대한 것을 알자고 하는 것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알자는 거지. 우리가 그 문화 교양을 쌓자고 이러는 거 아니죠. 문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굳이 저한테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는 없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죠.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죠.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분별을 해야 되냐. 이게 지난번에 1, 2, 3번 코스로 AI 시대 인문학적 사유 그래서 1, 2, 3 코스로 해서 우리가 다뤘죠. AI 발전으로 현재 인류 직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며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리 카플란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 5개를 얘기를 했는데 별로 우리 마음에 별로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커다랗게 저기 한 분들 아닌데 콘크리트공, 정유건,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생정사무원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이런 어떤 직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일수록 자동화로 인한 대처 확률이 높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동화로 인해서 대처 확률이 낮은 직업들.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연주자, 애니메이커 및 만화가. 애니메이커라는 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애니메이커죠. 다 보면은 문화 예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에 기초한 일들은 여전히 인간이 맡게 될 것이죠. 지난번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미 AI가 렘브란트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했어요. 그리고 소도비 경매장에서 2억 몇천만 원의 경매도 됐고 음악도 들을 만한 음악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에 기초한 일들은 인간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빈곤이나 노동시장의 붕괴 등 문제점도 계속 예상이 되죠. 결국 미래 사회는 감수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는, 그게 이제 코어 밸류, 컴피턴시, 우리의 경쟁력, 능력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앞에 장표 서너 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죠. 뭐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린 것 말고도 구글의 인공지능 작곡가 마젠타, 이 친구한테는 4개의 첫음표 4개만 딱 줬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연이어서 작곡 좀 해줄래? 했더니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작곡을 해낸 거죠. 네. 인공지능 데이터에 기반해서 패턴을 학습하고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감성을 모사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AI 시대 인문학적 사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역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들을 창의적 선물로 인정해야 될 거냐 아닐까라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AI의 도전이 거세지만 미래 자본주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영역, 엔터테인먼트 영역, 문화 콘텐츠 영역. 예.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게임 같은 것들이요. 게임. 또 최근에는 뭐 BTS, 우리 뭐 BT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의 신곡 발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 모이는 이유도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게임 플랫폼에서 사이버로 그 음악 그 이제 새로 만든 음악 그 쇼케이스를 했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우리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많이 그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엔터테인먼트와 AI가 하는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게임 영역에서 나타난 건데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또는 이게 이제 상식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는 이게 문화의 대세로 갈 텐데 이제 본캐, 부캐 이런 말들을 알아야 돼요. 본캐는 뭐냐면은 본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본 캐릭터. 이게 나 자신. 부캐는 부 캐릭터. 내가 아닌데 다른 캐릭터. 여러분들 뭐 TV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유재석이 본 캐릭터는 그 사람은 이제 어, 개그맨이죠. 코미디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 속에서 그 사람이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예. 이제 그걸 보고 부캐라는 거예요. 부캐릭터.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본캐, 내 얼굴이 드러나면서 내 캐릭터, 나의 그 원래 본 자아로 설명하지만 앞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제가 이런 강의는 제가 하지만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제가 실제로 이제 재즈에 관심이 많은데 재즈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강의와 재즈라는 영역이 그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한테 저걸 하는 사람이 왜 저걸 하지라고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컴퓨터에서 캐릭터, 어, 내가 선정한 어떤 캐릭터를 끄집어내서 그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원고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쓰고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 제가 아닌 부캐릭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미 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아닌 필명으로 뭐 저기 문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예명이나 가명으로 쓰면은 그거 뭐 이름만 다른 거지 그게 본캐였는데 어떤 문학 작가는 A라는 소설은 자기 본 이름, B라는 소설은 자기가 만든 다른 필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작곡 이거를 나중에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 몰랐었던 거죠. 이제 이게 또 다른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영역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주제의 강연을 설교를 할 때는 본캐, 또 뭐 다른 주제 또는 옛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던 지금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어, 저기 뭐야 진재엽 목사님이 리더십에 관련된 전문가시고 이제 리더십 PhD신데 이분이 동국대 가서 이제 강의를 하세요. 예. 예, 뭐 그분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치르는 진재요. 그다음에 동국대 가가지고 스님들 앞에서 뭐 리더십을 강의하고 그럴 때는 다른 ABC라는 이름으로 부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퍼플러하게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처음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복붙 무린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복붙 그럼 다 알아듣듯이 그런 것들이 곧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문화경제 (cultural economics) 또는 이제 (culturenomics) 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culturenomic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culturenomics는) 뭐냐? 재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 창출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고려되는 그런 경제를 이제 cultural economics 또는 뭐 culturenomics 이렇게 불러주죠. 이제 본래 자본주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계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개입되죠. 내 자본, 자기 자본이든 빌려온 타인 자본이든 공개 시장,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공개해서 주식을 팔아서 조달하는 자본이든 간에 이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제품에 녹여내어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죠.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영역, 뭐 컴퓨터, 뭐 이런 뭐 휴대폰 이거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결국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뭐냐? 그 특별함을 만드는 그 2%의 힘과 차이 이게 뭐냐? 예. 그게 사실은 문화라는 거죠. 어, 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기술적인 탁월함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터치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메뉴로 가고 또 내가 벨이 울릴 때 그 진동을 느끼게 하고 글자를 누를 때 그 소리와 타이프라이팅 감각을 느끼게 하고 사실은 휴대폰이 고도로 직접된 인테그레이션된 전자제품이지만 사실은 휴대폰만큼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낸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휴대폰은 첨단 IT 제품이지만 그 IT 제품 속에 첨단 아날로그를 다 직접 시킨 거죠. 그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입니다. 물론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카메라가 이뤄내지 못하는 문화적 감성, 아날로그적 감성을 이 디지털 카메라가 다 저기를 하고 있는 게 아주 그것도 손쉽게. 이 휴대폰 앱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을 에디팅하는 그들이 있는데 뭐 요즘 성탄절이니까 그 앱들을 이용하면은 그 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산타가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 그 성탄 카드가 되고 또 뭐 이런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어, 우리가 그것 모두를 디지털로 지금 치부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날로그적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 그 일부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아날로그적 감성을 수많은 대중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줬던 문화적인 아날로그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휴대폰만큼 아날로그적 또는 문화적 감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찾아본다면은 좀 부쩍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그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이 경제 행동의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힘,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처음에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이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거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저거 만들면은 이익을 많이 보내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공급이 늘어나고 시작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경쟁이 되니까. 예. 그 그렇게 움직이는 힘을 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뭐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 1, 2%의 차이가 뭐냐? 그건 사실은 그 문화적 요인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어떻게 디자인을 입히냐, 어떻게 감수성을 입히냐. 사실 가격이라는 것들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어, 생산 가격이 원가잖아요. 생산 가격. 두 번째 가격이 교환 가격.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격인 거예요. 너 이 휴대폰 하려면 100원 내 하는 그 가격이 이제 교환 가격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격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효용 가치라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교환 가격, 교환 가치와 효용 가격, 효용 가치의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인기가 있냐 없냐. 가격이 10원인데 내가 그것을 사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이 100원이라면 이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100원인데 내가 그걸 사서 누릴 수 있는 효용 가격이 100원이라면 제 돈을 주고 사는 거고 100원인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효용 가격이 5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물건은 안 팔리는 거죠.
저희 가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교환 가격, 교환 가치, 교환 가격에다 보다 교용 가치를 높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문화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월 첫 번째 주에 그 읽히는 콘텐츠를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요소가 될 텐데 거기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잘 팔리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게 이제 블루버틀하고 스타벅스예요. 블루버틀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탄생한 커피숍이에요. 스타벅스도 탄생할 때서부터 뭐 제가 계속 이런 예를 들 때마다 얘기하는데 스타벅스 그 로고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뭐 성경지 아닌데 네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뭐 스타벅스가 잘 됐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창업자도 스타벅스를 만드는데 그 스토리가 아주 단단했거든요. 잘 나가는 기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있다가 커피에 빠져서 이탈리아에 가서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이 문화를 미국에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그 단단한 기업 창업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블루보틀은 그 스토리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48개, 지금 뭐 더 늘었을 텐데 아무튼 48개밖에 없는 블루버틀을 보고 전 세계 그 14,000개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가 이제 그 긴장하는 이유는 그 상품에 담긴 스토리가 매우 단단한 거죠. 그 스토리 속에 사람들이 그 감명을 받는 거죠. 스토리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 알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얘기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국어 교과서에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황순원의 소나기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는 스토리의 장점은 뭐냐면 뇌에 각인이 된 데는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또 뭐 우리 자신이 됐든 그것들을 파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단단한 것들은 잘 팔릴 공산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차이를 만드는 2%의 결정적인 요인은 문화적 요인인데 그 문화적 요인은 디자인적인 요인도 있고 스토리텔링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문화의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야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고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문화고 기술보다는 문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아까도 제가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만들어낼 때 이러이러한 기술을 집어넣어줘라고 저기를 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다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아이폰의 그 팬덤, 그 팬층이 아주 단단한 그 이유가 결국 아이폰에는 다른 어느 제품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문화적 요소가 매우 크거든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그 1980년대, 70년대 말 그 애플 컴퓨터, 뭐 그 당시 이제 매cin토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서부터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만큼 IT 기기의 문화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글자의 폰트를 아주 당연시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아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애플 컴퓨터의 초창기 시절서부터 폰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고딕으로 쓰니 뭐 궁서체니 뭐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사실은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높고 아직도 이 IT 현장에서 리딩 기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사실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이폰 요 모서리들이 동그랗게 돼 있었던 것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흉내냈다고 저기 뭐야 삼성이 그거 흉내냈다고 그 몇천억 뭐 몇 조 원을 물러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삼성에서 이 곡선이 없어졌어요. 애플은 지금 여기 곡선이죠. 그 곡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예, 그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읽어낸 게 그 애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들 잘 적용하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주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그런 것들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프트 파워 시대의 컬처노믹스.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는 국제 정치학자 조지 푸나이가 사용하면서 이제 어, 뭐 이제는 이제 제너럴 월드가 됐죠. 예, 일반 용어가 됐어요. 소프트 파워. 예. 조지 조지 푸나이가 그 이 소프트 파워라는 책에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그 비교해서 설명을 했죠. 하드 파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군사력, 그 경제력 또는 경제 제재와 같은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이죠. 그래서 말 안 들면은 군사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해상 봉쇄하고 그러죠. 이에 대비해서 이제 소프트 파워는 어, 매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조지 프나이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1990년 걸프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소프트 파워인데, 이 걸프전에서 미국은 하드 파워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등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패권을 장악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예. 그리고 그 하드 파워에 대한 반성으로 소프트 파워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보편적인 문화와 공감으로 나타나는 힘. 예. 그것이 결국 문화라는 거죠. 컬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하지만 문화는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인 능력에 기반하는 창조적인 산물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우리가 컬처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 하는데 그 문화가 뭐니? 사실은 문화 안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인 능력에 기반하는 창조적인 산물. 그래서 20세기가 하드 파워의 시대, 북극 강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고무적인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문화 방송 이런 영역에 크리스천 지체들이 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관심이 꽤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화 강국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나라,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벗어나는 게 제1차 목표고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었지만 김구 선생은 그 당시에 이미 문화 강국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한 거죠. 아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안에 이 문화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려서 배웠을 때 그 신라 시대에 뭐 그 향교라든가 이런 그 중추절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문화에 대한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한참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이 인용하던 데이터 그 통계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 많이 잊어버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 성악 또는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그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그것만 그러냐? 전 세계에서 정부의 도움 없이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공연이 손익분기를 넘어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거기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학 입학률이 경쟁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네. 영화는 뭐 미국 시장에 뭐 우리가 뭐 인구도 있고 그래서 많이 뒤지지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천만 영화가 지금 올해는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러지만 웬만하면은 천만이 넘는 영화가 그 뭐 적으면 2편, 많으면 뭐 한 대여섯 편씩 나오거든요. 천만이 넘는 영화가 5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 인구가 영화를 최소한 한 번 이상씩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문화 쪽으로 상당히 파워 있는 나라예요. 예.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 오랜만에 우리 사라점에 왔지만 사라점의 그 문화적 역량도 예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소프트 파워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면 예, 이 문화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고 결국 이 문화라는 것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문화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한류 드라마가 잘 팔리니까 그렇죠? 한국 김치도 잘 팔리잖아요. 요즘 팬데믹의 비상식량으로 제일 인기 있고 있는 게 한국 라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또래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언감생심 김치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는다고 눈총 받고 눈총 받는 정도가 아니죠. 기숙사에서 그 냄새 풍기다가는 쫓겨났죠. 근데 우리 아들, 딸 세대들은 김치를 먹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게 김치냐고 나 좀 주라고. 그리고 김치는 헬티 푸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30년 전에 김치하고 지금 김치하고 뭐 맛이 달라지긴 했어요. 냄새가 달라지긴 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신장이 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것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어,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진 거고 다른 의미로 새로운 편견이 생겨버린 거죠. 예, 한국은 괜찮아라는 편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죠. 그리고 문화야말로 사회를 통합하는 그 일차적인 거죠. 그 월드컵 축구 하는 앞에서 뭐 좌우가 대립되면서 그 응원 다른 데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리고 국격이 제고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세 가지 기자. 그리고 통상 한강 이정만 얘기를 하는데 예. 대한민국은 뭐 지금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와 속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튼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예. 뭐 정권이 바뀌면 보복을 할지언정 아무튼 그 선거에서 그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는 그냥 리바이벌이라고 부흥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부흥의 그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그 분명한 이 세 번째 건 최근에 들어서 좀 쇠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한강의 기적, 경제적 기적, 정치적 기적, 그 기독교의 기적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일궈낸 거죠. 첫 번째 기적, 그 경제적 기적이 양산한 부작용도 많죠. 네. 빈부격차, 소외계층, 약자에 대한 소외,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사이의 갈등. 사실 뭐 대한민국의 어, 많은 부분 절대 빈곤은 사라졌죠. 뭐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저런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 프로테이지에 비해 따져보면 많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대 빈곤에 따른 갈등이 크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 정책만 가지고 되겠느냐. 소프트 파워의 힘으로 이것들을 넘겨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컬처노믹스의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즘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뭐 게임 분야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21세기 자본주의는 성장의 속도가 아닌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가 이끌려 갈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중심을 잡아가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크리스찬 그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고 이쪽에 대한 영적 패권을 장악할 지체들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가치입니다. value. 이 안에 돈도 들어가죠. 돈. 예. 사실 돈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교환하는 것 하고 있는데 돈도 상품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사죠. 그리고 미국 달러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미국 달러를 팔죠. 그리고 한국 돈을 가져오죠. 예, 돈도 상품이에요. 문화와 예술에서의 가치는 때로는 경제적 가치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뭐 이런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그 통설을 부정하고 예술의 본질은 창조에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그,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론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에 대한 그 가치를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진 못했어요. 예.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현대의 문화 경제학, 컬처노믹스의 씨앗을 뿌린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컬처노믹스 또는 컬처럴 이코노믹스는 뭐 1, 20년 전에 나타난 그 컨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태동과 동시에 컬처노믹스가 탄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의 가치라고 얘기한 것들은 문화에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게 문화경제학의 주요 이슈가 되겠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라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매우 중요하죠. 재화 중심의 이익 창출 개념을 발전시켜 순수 예술, 공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제적으로 연구하는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를 컬처럴 이코노믹스. 이 컬처럴 이코노믹스, 컬처노믹스는 문화에 있어서 밸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따지는 응용 분야의 하나인 거다 그죠.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고전적 가치 이론을 비판하면서 문화 경제학에 대한 또 다른 저기를 한 사람으로 되는데 이 러스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술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예술 상품의 고유 가치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이 사람은 예술을 그 예술 자체로 보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예. 물론 이 사람이 그 컬처럴 이코노믹스의 그 또 다른 그 주창자이긴 하지만 결국 예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냐, 객관적 지표, 뭘로 볼 거냐, 예. 사람들이 치는 박수의 강도로 상중하로 볼 거냐. 예.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사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잣대는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은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돈이라는 걸로 보지 말고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걸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계 효용이라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때 물이 사용 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있죠. 우리가 목마르거나 우리가 평생 뭐 우리가 물을 안 먹고 뭐 3일을 견딜 수가 없죠. 밥은 안 먹고 3일을 버틸 수 있었죠. 예. 물이 없는데 다이아몬드를 먹는다고 우리가 그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훨씬 높아요.
근데 교양 가치는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높죠. 같은 볼륨의 무게가 됐든 부피가 됐든 그걸 갖다 주고 돈으로 바꾼다 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총효용은 물이 다이아몬드는 높다고 볼 있지만 한계 효용, 예. 한계 효용은 다이아몬드가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효용을 다시 보자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가 일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비될 경우 최후의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 그렇죠. 그러니까 존 러스키는 한계 교용이라는 것으로 문화를 평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데이비드 드로스비는 산출물이 많든 적든 문화산업은 창조성을 포함하고 있고 상징적 의미의 생성, 전달과 관계가 있다. 잠재적으로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는 것이 문화산업의 특징이라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보면은 미학적 가치, 정신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역사적, 상징적, 또 진품의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경제적 가치란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요구의 원천을 구체화한 것들을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상품 간의 선호도를 통하여 개인 욕구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가져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비용 가치, 교환 가치, 교양 가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화적 가치는 문화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다면적이고 여러 측면이 포함되고 있고 양적으로 출성 없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맥락 가치를 따져보면은 개인의 지적 차이, 교육적, 문화적 수준에 따른 사물과 경험의 가치에 따른 인식에 따라서 문화를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뮤직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사고 체와 교육적 체계에 따라서 사람의 호불호가 달라는 거죠. 오페라를 보고 상당한 문화적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규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동인을 보자면은 하나는 이제 경제적 동인, 돈에 대한 동인, 물질에 대한 동인,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동인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 자원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경제적인 욕구고 경제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충동과 지배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비물질적인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예. 정체성, 소속감, 창조적 표현 등 예. 문화적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이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경제와 문화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부분과 문화적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적 가치는 다면적, 질적인 요소로 인해 경제적 환산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우리의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라는 그 가치의 측정 단위, 돈이라는 어떤 밸류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것들을 이제 그 자본론으로 이제 만든 그 사람들이 사람이 브루디에라는 그 사람인데 요 부분들은 일단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주창한 문화자본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 폭넓은 관점에서
자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문화라는 것들 하드 파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그다음에 그것들의 문화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문화를 자본주의 또 경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를 따져왔는데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문화 자본론을 주창한 사람이 이제 브로드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 폭넓은 관점에서 문화를 문화적 자본론으로 이제 쳐다본 거고 산업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자본의 개념은 더 확장되어서 그 자본 자체가 물질적인 자본, 그 자본의 그 세 요소가 있잖아요. 그 생산의 3요소가 그 토지, 사람, 돈 이 세 개 있는데 그 자본에 문화적 자본이 더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그 위치에서 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섯 번째 챕터서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이끄는 경험 경제 시대.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덴마크의 미래학자입니다. 드림 컴퍼니라는 그 회사의 최고 상상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기업에 있는 그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C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부르죠. CIO 하면 Chief Information, 정보 관리 책임자. 그렇죠? COO, Operation. 뭐 이렇게 C 레벨을 있는데 어느 회사에도 최고 상상 책임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최고 상상 책임자예요. 미래학 연구의 대표 기관인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의 대표기도 했었고 사회 모습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상품이 아니라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가 도래했다라고 전파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험 경제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경제는 뭐냐면은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경험을 파는 새로운 단계가 나타났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이제 초기 연구자죠. 재화와 용역은 점점 균일해 가고 있죠. 그렇죠? 품질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애플이 먼저 만들어냈지만 곧 삼성이 따라잡았죠. 예. 많은 재화 용역은 서비스는 점점 균질화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팔리는 것들은 경쟁 상대자들이 벤치마크라는 이름이 됐든 카피라는 이름이 됐든 모방이라는 이름이 됐든 아무튼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도록 돼 있어요. 예. 점점 균질화돼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험자가 가장 중요한 상품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차별은 이제까지는 그 차별화된 것들이 디자인 측면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다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드레미 소사이어티가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핀란드에 자수정 광산이 있어요.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자수정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수정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브라질에서 꽤 좋은 자수정이 나오면서 브라질의 광부들의 인건비가 핀란드의 인건비보다 매우 싸죠. 그 핀란드인들은 브라질의 값싼 노동력과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이 되질 않아요. 그럼 그 자수정 광산을 다 없애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 살 길을 찾겠다고 만들어낸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뭐 각종 지자체들에서 와서 텃밭도 가꾸고 또 귤도 캐고 그 굴도 그 저기 갯벌에 들어가서 캐게 하고 하는 이런 체험 경제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이 자수정을 파는 게 아니라 자수정 광산에 와서 자수정을 직접 캐고 그 자기가 캔 것들을 들고 가는, 그리고 이 자수정에 관련된 신화와 전설, 스토리를 듣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수정을 팔 때보다 더 그 높은 고부 가치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 소사이트가 강조하는 게 결국 앞으로의 그 사회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경험 경제가 중심되는 그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 경제는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 콘텐츠에 가치를 두고 그, 그 스토리를 듣고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뭐 계속 우리나라 TV 방송에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라디오나 여러분들이 어떤 CD를 사서 음악을 듣는 것하고 그런 경연 프로그램 속에서 듣는 음악하고의 몰입도가 매우 달라요. 다른 이유가 왜냐면요. 경연이라는 그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경연장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경연을 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그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의 그 몰입도가 높아지고 감정이입이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스토리텔링의 파워인 거고, 그 경험 경제에서 그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드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다른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설교의 주제는 생각이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난다는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잘 만들어진 예화는 설교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 하나로 다 요약할 수 있는 강력한 어, 스토리텔링형 설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상품 자체의 고유한 사용 가치가 아니라 상품에 녹아 있는 무형의 가치인 거죠. 그렇죠? 예. 자수정은
그 자체로 변화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서 체험을 하면서 내가 캤다라는 그 경험치 플러스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어떤 스토리들, 이게 신화가 됐든 뭐 전설이 됐든 또는 그 광산 현장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 뭐 사고 스토리라든가 뭐 됐든 간에 그런 스토리가 상품과 결부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형적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엮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옌센이 1999년도에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이때서부터 경험 경제, 사실은 그 전서부터 문화 경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때서부터 폭발적으로 문화 경제 또는 스토리텔링, 또 우리 스토리를 입힌 어떤 문화 마케팅 이런 측면들이 어, 그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런 영역들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지체들이 자기는 비즈니스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이 그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일부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도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스토리라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인 거죠.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며 세상을 인식하자 우리들은. 문학의 한 장르이자 표현 및 인식의 방식이고 소통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한번 들은 사람은 계속 기억을 하고 그 현장이나 그곳에 있을 때마다 그 스토리가 감동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윈터 소나타 그 촬영 장소 그 저기 가평에 있는 그 공원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이유들이 그 스토리텔링의 그 강점인 거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줘야지 내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 커피 맛이 좋다. 이건 사실 얘기거리가 안 돼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좋다. 식당에서 음식 맛이 좋은 거는 구태여 내가 전달할 가치가 별로 이렇게 높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당을 갔는데 3대째 그 식당을 하고 있다라든가 또는 그 된장이 남들과 다른 어떠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럼 그거 기억하고 남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구태여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얘기를 하죠. 이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이제 입소문이에요. word of mouth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입소문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접할 때 일단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저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내 친구 또 내 가족으로부터 어떤 상품이나 어떤 뭐 식당, 어떤 서비스에 대해 이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 신뢰도는 매우 높죠. 친구들한테 듣거나.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는 전달해 드릴 필요가 없죠. 예. 스토리가 있을 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얘기가 있을 때. 예. 성북동에 있는 카레 전문집이에요. 이 집은 지하철역에서 20분을 걸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역세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집은 계속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그 맛이 좋냐? 물론 뭐 맛 좋아요. 근데 그 맛이 다른 어떤 집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냐? 아니죠. 근데 이 집은 뭐냐면은 그 카레 또 그 덩어리 이걸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음식 주문하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5분 내지 10분. 근데 그 식탁 그 가운데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카레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카레는 인도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만들어 온 것이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떠한 효능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거를 먹고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먹으면서 이런 기분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줬어요. 없는 얘기 아니라 있는 사실이죠. 그 집에 와서 그걸 먹는 사람들은 이게 말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서 카레 먹었어. 이거 뭐 카레 맛있더라.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데 이거는 이런 카드를 쓴데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달하니까 그래 그러고 찾아가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그 강점이고 그 이제 매력인 거죠. 예. 사실 우리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도 그 이런 그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서 우리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용맹스러운 다윗의 스토리를 듣고 다윗을 아는 것처럼 이게 성경의 스토리라든가 예수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현대화된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처음부터 요즘 뭐 현대인들은 처음부터 물건 사라 그러면 안 사거든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죠. 예, 그런 스토리텔링 기법, 워드 오브 마우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관심도 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관계 전도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의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것들이 이런 문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가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성령님의 이제 감동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그 넥스트 스텝으로 못 넘어가니까 교회 내에서 한 단계 패션으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패션이면 괜찮은데 패션보다도 못한 패드로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일시적 유행으로. 뭐 한동안 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관계, 전도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 어느 교회도 그거 하질 않잖아요. 그 얘기하면 벌써 식상한 얘기가 돼버리고. 근데 그것처럼 강력한 저기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교계 내에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 의해서 그 제기가 되고 그거를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그 연구가 미흡했던 거죠. 이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없어진 그 일회용으로 써버리는 것들이 매우들 많아요. 사실은. 예. 뭐 루아 커피 똑같은 얘기예요. 예. 다른 커피들 뭐 기껏해야 암만 비싸야 5천 원인데 이 한 잔에 4만 원인 루아 커피. 이 커피가 사용 고양이가 원두를 삼켜가지고 소화하게 의해서 그 일정 부분 산화된 다음에 배설물이 나왔다는 얘기, 뭐 얘기가 일단 얘기거리잖아요. 뭐 더 이상 이제 루아 커피는 이게 루아 커피 하는 건 모두 다 아는 이제 그 커먼 월드가 돼버렸으니까 저기지만
이 초창기에 이 얘기들을 타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만큼의 스토리가 퍼졌잖아요. 이게 스토리의 강점이거든요.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조앤 롤랑의 해리포터 시리즈 1997년부터 2007년 10년 동안 뭐 이 그 갈 곳이 없어서 그 열차 안에서 끼적끼적거렸던 그 스토리 원고가 뭐 이 사람을 뭐 세계적인 뭐 부호로 만들고 가장 유명 인사로 만들었죠. 뭐 소설책뿐만 아니라 그 영화화되면서 아주 커다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어려서 들었던 그 얘기들을 그 발전시켜 나갔던. 그래서 문화산업은 뭐 그 창의력을 바탕한 창조 산업인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은 문화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다 추구하는데 그거에 가장 그 기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와 경제 만남. 기술 발전과 인문학 이 부분을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났죠. 예.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테크놀로지 데터미니즘. 기술은 자율적이며 사회 변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 그리고 인문에 대한 성찰이 더 필요하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AI 시대 어, 인문학적 그 사유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눠봤어요. 인문학이 전제되지 않는 기술은 아노미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노미 현상 뭐 잘 아시겠지만 아노미 현상이란 사회 병리 현상의 하나로서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종래 기존의 규범이 약화 내지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규범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질 않아서 이 둘 사이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발전의 속도도 빠르고 그거에 따라서 정하는 문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죠.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1, 200년에 걸쳐서 어떤 규범이 소위 얘기하는 노름이라고 부르는 NORM, 노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규범이 그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뭐 그게 그 몇백 년에 걸쳐 있었던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1, 20년 만에 그 저기 되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뭐 한 30년간에 걸치는 뭐 고도 압축 성장으로 인한 어떤 아노미 현상뿐만 아니라 이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이 갭이 크질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 차이가 계속 크죠. 그 우리 뭐 조 목사님 오늘도 그 일 있어서 못 들어오셨는데 그 이제 뭐 이성민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요즘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차이가 크죠. 근데 지금 목사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세대 그냥 한 세대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그게 두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통상 우리 또래 나이들 50대 이상 된 나이 또래들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이제 그 전후의 세대들은 소위 얘기는 이제 X 세대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밀레니엄 세대 및 Z 세대.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도 달라요. 근데 너무 세대가 이제 구민되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MZ 세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X 세대라고 부르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르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사회적 리더의 계층이에요. 예, 담임 목사님이거나 기업의 CEO거나 뭐 교장 선생님이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어요. 사단장님이거나. 이 가운데 X 세대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대대장급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요 MZ 세대들은 소대장급들이에요. 우리 일반 병세들이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철학은 뭐냐면은 이 한 몸 바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충성하겠다라는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 자라났던 세대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희생 없이 어떻게 국가가 발전되겠느냐. 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밤새워 일하고 그 덕분에 나라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했어요. 이 MZ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요 X세대는 이 사이에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낀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로부터 모심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된다라고 낀 세대라고 불렀어요. 그 맞는 얘기죠. 지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님들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 사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X세대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이 MZ 세대들 그 사이에서 일정 부분 여기도 동의하고 일정 부분 여기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 칼날을 나타냈다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직장에서 잘릴까봐 교회에서 엄한 소리 들을까봐 뭐 사단장이나 소대장한테 엄한 소리 들을까봐 그 얘기들을 숨기고 있는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지금 이런 이 아노미 현상이 그 어떤 규범의 문제와 경제 발전의 문제와 또 세대 간의 차이 문제, 그 세대 차이 문제는 나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이슈도 매우 크고 기술 발전의 이슈도 매우 큰 거예요. 이 MZ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밀레니엄 세대는 아니지만 Z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날로그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예, 텔레비에 안테나 꽂아 있는 걸 보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한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화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신인류의 탄생 속에서 그 권력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아노미 현상이 공존돼 있는 혼란된 상태가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촌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그게 더욱더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이슈인 거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데모크라틱 파티 정치적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그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갈라놓죠. 계속 갈라놓죠.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또 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과거에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집단을 향해서 있었다면 이제 다 개별화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나타나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구 개인주의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MZ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저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초등학교 때서부터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매우 큰 영향이에요. 예, 언어를 배웠다는 얘기는 문화를 배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의 방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영어식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개인주의적인 거죠. 예,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지금 왜 너희들 개인주의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쭉 혼재되어 있는 게 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읽어야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30년 동안 혈액형 성격 분석이었어요. 아, O형이라 저래, 저 사람은 A형이라 이래 이랬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넘어갔어요. 이제 한 20년 전에 교계에서 꽤 유행했던 이제 MBTI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됐어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요즘 MBTI에 저기를 꽂혀 있냐면은 이 혼란 속에 이 아노미 현상 속에서 지금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혈액형 4개 가지고는 너무 무슨 뭐 단무지, 소세지, 뭐 오이지 이거 가지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BTI는 매우 이제 디테일하게 구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 정체성을 그것으로부터라도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해 줄 어느 누구도 없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의 그 정체성, 그건 자기네들 정체성이 아니에요. X세대로부터도 갖지 못하는. 이 세대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예.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어, 뭐 이런 세미나를 때문에도 공부를 하고 또 뭐 기업에서 리더십 때문에 이런 공부도 하고 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시대를 분별해야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크리스천들이 그런 미래의 준비를 하려면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이라든가 문화의 발전이라든가 세대 간의 발전이 어떤지를 최소한 알아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다 보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특히 사회가 놓치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크리스천 소사이티에서 사회가 하고 있는데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다면은 뭐 세속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서 좀 뭐 민망합니다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게 화두를 치고 나가 문화는 결국 화두를 잡는 그 싸움인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 미국의 언론가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언론인이었는데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빈곤에 관련된 이제 취재 중에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취재를 했는데 당신 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를 다니며 정신적인 삶을 배운다면 결코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는 답변을 몇 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95년서부터 클레멘토 코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문학 수업을 가르쳤어요.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죄소중을 대상으로 철학, 시, 미술사, 논리학, 역사 등 인문학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 저기들한테 빈민들한테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칠 거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그 노숙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규대학에 진학하거나 풀타임 잡을 그동안 노숙하느냐고 뭐 일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풀타임 잡을 갖고 전과 마약 중독자였던 한 사람은 약물 중독자혈센터의 상담실장이 되기도 하는 등 결국 인문학을 가리킨 결과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많은 역앞에서 많은 교회와 우리 그 교회 주변 단체들이 급식 그 저기를 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클레멘토 코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만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그 음악을 가리킨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도시가 바뀌고 빈민가가 바뀌고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문화는 문화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런 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본이 된다는 것들을 이 클레멘토 코스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선교 현장이라든가 전도 현장 또 모든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화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그 콘텐츠가 있다. 그 콘텐츠가 어, 그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콘텐츠가 됐든 글로 쓰는 글 형태든 또는 동영상의 형태든 또는 음악으로 나타나는 형태든 간에 그 콘텐츠가 스토리를 할 때 우리가 클래식들을 많이 지루해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클래식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루해요. 대중가요는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가사 속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 스토리를 안다는 것들이 문화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스토리를
포함한 그 콘텐츠를 우리가 일터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사역 현장에서도 그걸 활용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일단 오늘 제 얘기는 좀 마치고 싶어요. 준비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챕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한 40% 정도 한 것 같아요. 12챕터 중에 제가 이제 5챕터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좀 마지막 종강 날이라 제가 화면을 좀 이쁘게 만들었는데 예, 색감도 있고 좋죠? 평상시하고 좀 다르죠? 예, 예 일단 이렇게 오늘 강의 및 8주 과정 중간에 6주차에 특강 하나 포함해서 이제 9주 얘기를 좀 끝내고요.